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은 왜 계속해서 상승하는가 2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부동산은 왜 계속해서 상승하는가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화폐의 통화량 증가라고 했어요. 화폐 통화량 증가. 인구도 아무것도 아니다. 인구는 감소해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중에 그것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 근거가 어떤지는. 그 다음에 자 기축통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미국의 기축통화. 미국이 경제가 힘들 때 미국이 뭐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하다 보면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본 베냉키 같은 사람이 나와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서 헬기에서 뿌린다고 할 정도로 뿌려댔어.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환율이 틀려져 버리잖아요. 미국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발행됐다니까요. 그러면 자 미국이 경제 대국이기 때고 군사 대국이기 때문에 자기네 경제에 자꾸 어려운 국가들한테 자꾸 협박하는 게 하나 있어요. 환율 조작국. 너 환율 조작국이다? 너 환율 조작하면 너 눈탱이 봐본다? 자꾸 협박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다 환율 조작국이에요. 환율 조작국이지 않는 나라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 베냉키가 달러를 무제한으로 막 찍어냈어요. 이것은 환율 조작이에요. 환율 조작 아니에요.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해에 미국이 1000억 달러를 찍어내는데 그 해에는 예를 들어서 5천억 달러를 찍어내버렸어요. 지금 미국 경제 규모를 제가 이제 잘 모르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4배를 5배를 더 찍어냈다고 친다고 하면은 당연히 대한민국하고 적용되는 환율이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우리도 IMF 몇 번 경험해보고 뭐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지금 1달러당 대한민국이 1000원에서 1100원 사이로 계속해서 움직이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한다? 한국도 찍어내야지 돈을 찍어내서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은행이 결정하고 뭐 재무부가 뭐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결정해서 어쩔 거예요. 한국 조폐공사 윤정기로 돌려가지고 한국도 돈을 찍어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환율을 1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 사이로 또 맞추는 거야. 그러면 한국은 돈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겠어? 그러면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는 일본은, 수출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중국은, 캐나다는, 호주는, 독일, 영국,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화폐를 안 찍어낼 수 없다 이거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 이게 평상시에도 자본주의 국가는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보다는 더 화폐를 찍어냅니다. 왜냐하면은 물가가 상승이 좀 되어야 경제가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맹점이에요, 맹점. 기대감이 있어야 돼. 봐봐, 사람이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다음 연도에 월급이 320이나 330 정도, 뭐 315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져야 희망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화폐 발행이 그 전년도보다 더 많이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안 한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러한 미국 정부가 어떤 화폐를 이렇게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미국만 찍어낼 거냐? 미국만 제가 찍어내지 않다겠죠. 그럼 미국이 경제가 힘들었을 때 이렇게 찍어내는 거고, 어쩔 때는 미국하고 상관없이 일본이 막 힘들었을 때도 찍어내. 일본 지근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 일본하고 달러로 수출도 하지만 엔화로도 결제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도 맞춰야 되는 거야. 또 찍어내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어떻게 한다?
서로 경쟁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오른다요. 주식 가격도 당연히 오른다요. 안 오를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제가 전 세계 국가는 다 한일 전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일 전쟁. 그리고 여기까지는 좀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여기 이제 이번에는 이걸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장 많은 부동산 폭락론자 또는 부동산에 뭐 이렇게 우하향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시는, 뭐 폭락까지는 아닌데도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인구가 줄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봤더니 인구가 줄어도 부동산 가격은 전혀 안 줄어들어. 자,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나주 혁신도시입니다. 근데 저는 고향이 전남 자왕이고요. 광주광역시에서 수십 년 좀 살다가 서울에서도 또 한 10여 년 살다가 또 힘들어서 다시 광주에 내려와서 또 광주에 살다가 지금은 나주 혁신도시에 정착을 했는데,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오다가 자 봐보십시오. 서울은 인구가 끊임없이 늘어요. 그죠? 그리고 서울은 끊임없이 늘다가 요 최근에 좀 줄었죠. 근데 서울하고 수도권 경기는 어차피 경제동일체로 봐야죠. 지하철이 연동돼 가지고 예를 들어 천안까지도 내려오잖아요. 뭐 안성 뭐 이런 데까지 다 오고 연동되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인구의 우리나라의 절반 가까이가 오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서울로 점핑, 대학교 졸업하면 직장 찾아 서울로 점핑. 그래서 모든 인구는 서울로 이렇게 집중화되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나주시에 살고 있는데, 나주시의 인구는 가장 인구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냐? 32만 명이었어요, 인구가. 그리고 조선시대로 가면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 부산이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대전이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광주가 큰 도시가 아니었었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였다? 나주였다. 나주가 곡창이었고, 강 북으로는 가장 큰 도시가 뭐였죠? 평양이었죠, 평양.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근대 시대 때도 이렇게 일제 시대가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고, 그때만 해도 가장 곡창은 어디였다? 나주예요. 나주에서 사람들이 근대화가 되지 못한, 기계화가 되지 못한 그 시대에 손으로 낫으로 농사를 지어야 했고, 먹을 게 많은 이 나주의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32만 명. 지금은, 그래서 이 나주 혁신도시가 생기기 2014년부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 2012년, 10년까지 나주 인구는 8만이었어요, 8만. 32만에서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나주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었는데, 나주의 부동산 가격은 그러면 하락했냐? 아닙니다. 나주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제가 정부를 다 띄워봤는데요. 실거래, 공시지가 이런 거 다 띄워보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딱 하락한 적이 딱 한 번 있어, 한 번. IMF가 터진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반영돼서 그 다음 연도에 한 번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나주만 특이한 사례냐? 그게 아니에요. 강원도 용을 가봐요, 용을.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태백시. 자, 다 가서 봐보십시오. 지방, 경상도, 특별한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마산이나 창원 같은 데 제외하고, 나머지 군 단위는 하동군,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경우, 자흥군, 영광군, 강진군, 해남군, 다 할 거 없어. 곡성군, 충청도도 다 군 단위, 조그마한 시 단위, 인구는 다 줄어. 다 줄고 있다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어디야? 서울하고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의 유성도시. 봐보면 김포시, 안성시, 화성시, 인구 계속 늘어나고 있죠. 용인시, 인구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오르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인구가 줄고 있는 뭐 영월이라든지 태백이라든지 나주시라든지 목포시라든지 이런 데는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여러분 논리로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야 돼요. 그잖아요. 자원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니까? 근데 왜 자원군 부동산 인구가 계속 주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뭐 5천만 명인데 뭐 베이비붐 세대가 뭐 은퇴해서 5천만 명에서 4,900만 원 줄고 4,800만 원으로 줄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도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하고는 무관하다. 다만 인구가 짧은 시기에 급격하게 줄어버린 경우는 하락하더라. 그건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인구가 지금 140만을 찍었는데 광주광역시 인구가 뭐 해마다 한 5천 명씩, 10,000명씩, 막 2, 3만 명씩 줄어요. 이렇게 준다고 해가지고 광주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주시에서 만약에 뭐 기아자동차가 폭망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광주시의 기아자동차 협력회사도 완전히 개박살 나서 직장을 찾아서 광주시의 기아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협력사들이 갑자기 한 뭐 20만 명이나 30만 명이 또 그 가족까지 광주시를 버리고 엑소더스 경기도로 막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광주시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막 5천만 원치 1억씩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런 사례는 어디죠? 그런 사례는 거제도 같은 경우가 일시 조선업이 폭망하니까 갑자기 다 떠나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시 같은 경우 현대조선소가 폐업되고 뭐 쌍용자동차가 폐업되고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거기 그 일대에 모든 협력사들도 셔터문 닫고 상권도 개박살나고 이게 뭐라고요? 주택들 점포 주택들 다가구 주택들 월세도 못 구하고 당연히 하락합니다. 근데 그런 군산시나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 거제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부동산이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1, 2년 사이에는 폭락해서 빚내서 부동산 가격을 했던 사람들이 그 월세가 들어오지 않거나 그런 사유로 이자를 못 내서 경매 처분되고 해서 가격이 막 1억씩 2억씩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리가 딱 되고 2, 3년 흐르고 4, 5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른 자영업자들이 나타난다든지 해서 어떻게 된다? 다시 가격이 올라쳐가요. 그것은 그래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확 빠지는 것은 그 해 연도나 그 다음해 연도에 이렇게 1, 2년 사이는 확 빠질 수 있으나 몇 년이 흐르면 다시 원상 회복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 흘러버리면 다시 다 원상돼요. 그거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은 뭐다? 바로 화폐 통화량의 근거예요. 화폐 통화량. 자, 화폐 통화량에 대해서 여기서 화폐 통화량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어떤 것 때문에 증가한다? 전 세계 국가는 글로벌화 되어서 무역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 환율 전쟁을 하고 환율 전쟁을 하는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다? 바로 윤전기로 달러를, 윤전기로 위안화를, 윤전기로 원화를, 윤전기로 엔화를, 뭐 유로화를 무작위로 찍어내는 거예요. 무작위로 전 세계가. 그래서 전 세계의 부동산의 가격이 한국만 뭐 오르냐? 그거 아니에요. 미국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고 어떻게 한다? 중국도 오르고 호주도 오르고 안 오른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독일도 오르고 싹 다 올라요. 안 오른 나라가 없습니다. 다 오릅니다. 물론 일부 뭐 경제가 뭐 폭망한다라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 하락한 지역도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역성이고 국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오르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은 어떤 게 폭망한 지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그런 데는 좀 하락한 지역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시각은 어떤다? 대한민국 전체, 일본 전체,
중국 전체, 독일 전체, 미국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가격이 다 올라요. 안 오를 수가 없어. 돈을 찍어냈으니까. 돈을 막 찍어냈다니까.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환율전쟁편까지 2부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